3.67%. 이 작은 숫자 하나가 이란과 미국을 전쟁의 문턱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숫자를 놓고 두 나라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국-이란 고위급 회담이 결렬됐습니다. 표면적 해석은 단순합니다. 실패, 시계제로, 기대 이하.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결렬이 아닙니다. 이 회담이 남긴 흔적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참석자의 급입니다. 미국 측에서는 벤스 부통령이 직접 나왔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갈리바프 의회의장이 마주 앉았습니다. 갈리바프는 혁명수비대 장성 출신이자 테헤란 시장 출신이며 현재도 실권을 쥔 인물입니다. 이것이 왜 이례적인가? 일반적인 외교 협상은 바텀업 방식입니다. 실무진이 수개월에 걸쳐 논의하고 결과가 정리된 뒤에야 정상급이 최종 서명을 위해 등장합니다. 2018년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체결 당시 마지막에 도장을 찍은 인물도 남북의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협상이 다 끝난 뒤에 나와야 할 인물들이 처음부터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것은 양측 모두가 이 협상에 걸고 있는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달리 말하면 세계 평화협상의 역사에서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협상의 규모와 지속성입니다. 미국은 300명 규모의 협상단을, 이란은 70명 규모를 파견했습니다. 마라톤 회의가 3차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렬 후에도 어느 쪽도 파국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협상이 결렬되면 양측은 감정적 수위를 최대치로 올리며 극적으로 헤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밑 대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2차 대면 협상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전해집니다. 300명과 70명 가운데 상당수는 여전히 이슬라마바드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회담에서 가장 결정적인 진전은 참석자의 급도, 협상단의 규모도 아닙니다. 바로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미국의 요구 조건 자체가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란 핵 문제의 모든 출발점은 우라늄 농축입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우라늄을 3에서 5%까지 농축하면 원자력 발전용 연료가 됩니다. 20%를 넘으면 이미 무기급 영역입니다. 90%에 도달하면 히로시마에 떨어진 고농축 우라늄과 같은 급이 됩니다. 2015년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이란과 국제사회는 이른바 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합의했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의 숫자였습니다. 3.67%. 이란은 이 선까지만 농축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감시를 받는다. 이 합의는 유엔 안보리 결의로 뒷받침됐습니다. 2018년 트럼프 1차 행정부는 이 합의를 파기합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3.67%라는 상한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원심 분리기 자체를 제거해야 한다. 농축시설 자체를 없애야 한다. 이것이 트럼프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왜 그러한가? 우라늄 농축은 동일한 원심 분리기를 어떤 속도로 돌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세탁기의 탈수 기능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저속으로 돌리든 고속으로 돌리든 기계는 같습니다. 3.67%를 돌릴 수 있는 장비는 그대로 90%까지 돌릴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농축 공정의 초기 5%까지 도달하는 과정이 전체 난이도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일단 이 문턱을 넘으면 90%까지는 훨씬 빠릅니다. 이란은 현재 순도 60%의 우라늄을 441kg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90%까지 몇 주면 충분하다고 평가됩니다. 이것이 2025년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의 나탄즈, 포르도, 이스파한을 잇따라 타격한 배경입니다. 이른바 12일 전쟁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결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이슬라마바드 협상에서 미국이 제시한 요구는 농축의 완전 금지가 아니었습니다. 농축을 20년간 중단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란은 이에 대해 기간이 너무 길다, 몇 년으로 줄여달라고 답했습니다. 이 짧은 문장 교환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미국이 전쟁의 명분으로 내걸었던 요구, 즉 농축 자체의 완전 제거라는 원칙이 기한을 정한 중단이라는 현실적 조건으로 후퇴했습니다. 이것은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이 허들을 낮췄다는 뜻입니다.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주체를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이번 중재를 맡은 파키스탄입니다. 그동안 미국과 이란의 중재는 오만이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파키스탄으로 옮겨진 것일까요? 파키스탄은 이란과 약 900km의 국경을 공유합니다. 이란 전체 전선에서 파키스탄 방면은 말 그대로 이란의 등 뒤입니다. 만약 이 방향이 흔들리면 이란은 이스라엘을 정면으로 상대하면서 배후에 900km의 취약점을 떠안게 됩니다. 동시에 파키스탄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사실상의 군사동맹 관계입니다. 다수의 파키스탄 군 요원이 사우디 영토 내에 주둔하고 있으며 핵 우산을 공유할 수 있다는 공언까지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관계입니다.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 중 유일하게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중국과도 친밀합니다. 1대1로가 파키스탄을 거쳐 인도양으로 뻗어나가고 있으며 지난 인도 파키스탄
분쟁 당시 실전에서 운용된 제210C 전투기와 PL 계열 공대공 미사일은 모두 중국제였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잘 드러나지 않는 축이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경제 구조입니다. 파키스탄은 원유의 약 80%를 중동에 의존합니다. 현재 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을 만큼 외환 사정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경제의 생명선은 500만에 달하는 해외 노동자의 송금 달러입니다. 이 500만 중 90%가 중동에 체류합니다. 그 가운데 약 250만 명이 사우디에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중동이 흔들리는 순간 파키스탄의 경제가 흔들립니다. 파키스탄이 이 협상을 성공시켜야 하는 이유는 외교적 위상 때문이 아닙니다. 국가 경제의 존속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정리하면 그림이 명확해집니다. 파키스탄은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사우디와 동맹에 준하며 중국과 친밀하고 미국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이 협상의 성패에 국가적 명운을 걸고 있습니다. 오만이 아닌 파키스탄이 중재자로 호출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한국입니다. 이란 핵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타결되든 중동 에너지 공급망의 구조는 재편됩니다. 원유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는 우리는 이 재편의 결과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파키스탄처럼 국경을 맞대고 있지도 않고 사우디와 군사동맹 관계에 있지도 않으며 이슬람 국가군과의 외교적 접점도 제한적입니다. 중동에서 벌어지는 이 구조적 변동에 대해 대한민국의 발언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이슬라마바드에서 조정된 숫자 하나가 결국 동아시아의 에너지 가격과 산업 경쟁력에 도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이 보이십니까? 3.67%라는 하나의 숫자가 이슬라마바드를 거쳐 어디까지 흘러가고 있는지